지금부터 2부 순서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주제로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으로요, 이 동영상 자료하고 발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를 물어왔는데요. 지금 월요일 날 저희 홈페이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유튜브에 동영상과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 발표 자료를 같이 업로드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의 문정욱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문정욱입니다. 일부 세션에 이어서 종합토론 세션으로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종합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우리 전문가분들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상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일단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려대 심리학부 성용준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선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광운대학교 법학부 선지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서비스 정책팀의 이희옥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에트리 공공안전진흥화 연구실 방준성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아까 발표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AI 대학원의 최재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상에 잡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장소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아까 발표자분들 다시 아래에 앉아 계십니다. 키스티 이형경 박사님 앉아 계시고요. 네. 그리고 키스티 문강진 박사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스티 권은정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바쁘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종합토론 패널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카이스트 최재식 교수님께서 그 인공지능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설명 가능한 AI 기술 개발 동향 및 산업 적용의 그런 현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내부 연구진 이제 키스티 박사님들께서도 인공지능 신뢰 수준 제고를 위한 일반 시민 그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공지능 신뢰에 영향 주는 그런 요인들을 또 분석을 잘 해주셨고요. 또 인공지능 신뢰를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런 거버넌스 체계라든가 거버넌스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또 두 번째 발표를 잘 해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에 따른 그런 긍부정 효과를 좀 사전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향체계 방법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일부 세션에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들은 현재 과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후 오늘 종합토론에서 또 심층적인 논의가 되면 저희가 이제 최종 연구 결과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7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또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송하오나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한 8분 정도 내외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그래서 토론자 선생님들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다음으로 저희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답신을 좀 해주시고, 또 시간이 허락을 한다면 좀 더 지금 온라인으로 질문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답변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우리 고려대학교 성용준 교수님께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성용준 교수입니다. 먼저 오늘 심포지움에 초대돼서 매우 감사하고요. 아까 최재식 교수님도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공학, 법학, 정책 전문가들이 이제 다 모이셨는데 거기에 제가 유일하게 심리학자로서 참석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사실 개발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시는 분들과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이 사용자, 소비자를
좀 더 이해해야 되지 않나라는 굉장히 좀 답답함을 그동안 갖고 있었어요. 밖에서 전문가분들을 만나고 또 기술을 만드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좀 더 궁극적으로 이 기술이 수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기술이 같이 개발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매우 아쉬웠었는데 오늘 이 심포지움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한 4년 전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해서 이해는 별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인공지능 연구는 인공지능을 관계 파트너로서 보는 시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어떤 기업들이 모여서 하는 학회에 한번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학회에 참석을 하면서 느낀 점이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집안에 인공지능 하나씩은 아니면 방에 각각의 다른 퍼스널리티를 가진 인공지능들을 갖고 있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여러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재식 교수님의 기조 강연 마지막 슬라이드가 뉴스레터를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 장에 AI와 소통하는 방법이 적혀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결국은 인공지능과 공생해야 하며 다양한 일상생활의 상황에서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을 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주요 포털, 블로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AI 관련 키워드 48만 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주요한 워딩들이 나온 게 이제 대화하다, 소통하다 이런 것들이 주요 연관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사용자들이 소비자들이 하나의 소통의 대상으로서 관계의 파트너로서 이제 점점 인공지능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I는 단순히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첨단 기술을 넘어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감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AI를 기대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국가 정책이나 기업도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 심리학, 결국 인간을 이해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현경 박사님의 그 소비자 인식 조사, 소비자들이 어떤 인공지능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어떤 인공지능을 더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셨는데 저는 매우 중요한 첫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발표장에 오면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신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뭐 기술 관련된 연구도 여러 번 했는데 과연 어떤 기술이 이만큼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됐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인공지능을 우리가 얘기할 때 신뢰가 이렇게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이 하나의 이유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점점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삶 많은 영역에 이미 이 기술이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더 신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인공지능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 파워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그 지각 때문에 신뢰를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과연 신뢰란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과연 좋은 관계냐, 정확한 결정, 아까 뭐 정확성 이런 이슈, 하위 구성 요소로도 나왔지만요. expertise, 전문성이냐, 아니면은 consistency냐, 일치성이냐, 아니면은 윤리성, 개인정보 보호, privacy냐, 뭐 진실성이냐.
사실은 우리나라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능력적인 부분과 그 사람의 진실된 부분을 가장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은 인공지능에게도 진실한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과연 인공지능 신뢰에서 이 신뢰의 정의가 무엇이며 좀 더 명확하게 그 하위 구성 요소를 우리가 정의하고 체계화해 가지고 그거에 맞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 중에 한 축은 이제 과연 인공지능과의 정서적 교감이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인공지능이 나를 공감을 해줘야 되는지, 공감을 해주면 어느 정도까지 공감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연구 중에 이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을 비교한 그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 만족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기능적인 만족감에선 큰 차이가 없었는데 정서적으로 훨씬 더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해서 만족한다. 만족이 결국은 또 이게 신뢰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신뢰가 만족으로 올 수도 있지만 만족하기 때문에 얘를 더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그 파트너와의 관계가 만족하면 신뢰로 이어질 수 있듯이요. 그리고 또 심리학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심리적 반발, 이거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 한 3, 4개월 보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요. 왜냐? 다양성이 굉장히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비슷한 컨텐츠를 추천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최소한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지 않으면 소비자, 사용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냥 제가 오늘 그 인공지능 스피커와 관련된 좀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요청받은 건 이영경 박사님의 구체적인 발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아까 베이비부머나 386 세대가 다른 컬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뢰가 높다라는 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마도 정서적인 만족감이 더 높아서 그게 하나의 설명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보고요. 이용자 개인 특성과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저해 요인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이제 하나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 나왔는데, 개인정보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어차피 인간도 안 믿습니다. 인공지능도 안 믿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재밌는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에 대한 위험도 인식 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무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인공지능 기술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이영경 박사님께서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겠지만 과연 그럼 에이지, 제너레이션별로 이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MZ 세대 젊은 친구들은 데모그래픽 정보를 더 이상 개인정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온라인상에 올린 컨텐츠를 더 중요한 개인정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험도 인식에도 제너레이션에 따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4가지 가정 상황을 주시고 이제 정확성, 비차별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얼마나 위험한 인공지능이냐, 매우 위험한 인공지능 아니면 좀 덜 위험한 인공지능, 위험하지 않은 인공지능을 봤을 때 결국은 공통적으로 제 기준에, 제가 프라이버시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프라이버시는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 연구를 하면서 이 프라이버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면 매우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 말씀을 주셨고요. 또 AI와 인간의 그런 관계 파트너, 서로 공생하는 측면,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측면 차원에서 심리학적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야 돼서 저희가 정리해야 될 문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그 신뢰,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디파인할 필요가 있고, 그 하위 요소로 뭐 전문성이 높을 때 일치성, 윤리성, 진실성 이런 개념들의 좀 재정리를 통해서 인공지능 신뢰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토론 감사하고요. 자, 두 번째로 저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혜성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윤혜선입니다. 오늘 시의성 높은 주제를 다룬 심포지엄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대적 화두이죠. 오늘 사회적 현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대의 화두이자 또 미래를 향한 정책 의제에 관해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그러니까 신뢰를 위한 구현 방안을 기조 발제로 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신뢰의 다차원적인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본질은 리스크 인식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현경 박사님의 그 시민들의 리스크 인식 조사, 또 문광진 박사님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또 인공지능 서비스 역량 평가 제도로 구성한 오늘의 심포지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실현하기 위해 현 시대가 한 걸음 한 걸음 구축해 나가야 할 모범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구성이 참 좋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오늘 발제 내용도 우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또 흥미로워서 사실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저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준비하시고 특히 오늘 발제를 위해서 수고로운 연구와 깊은 고민을 해주신 발제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각 발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많이 있고요. 또 의견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시간 관계상 제게 지정 토론을 맡겨주신 권은정 박사님의 인공지능 서비스의 역량평가의 체계 방법을 중심으로 저는 3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제가 이현경 박사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해서 여쭙고 싶은데 발제 자료집 25페이지에 첫 번째 슬라이드 위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익숙한 정도의 이제 연령별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한 거는 50, 60대보다 60, 70대가 60세에서 69세가 훨씬 더 인공지능에 익숙하시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연령층 중에서 50대가 가장 낮은데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토론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3꼭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서비스 역량평가 제도가 왜 중요하고 어떠한 특이성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역량평가의 체계와 방법을 오늘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걸 설계하고 운영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한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이제 짚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인공지능 서비스 역량평가 제도에 대해서 제가 역량평가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루어진 모든 발제 주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역량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설명 가능성의 수준과 범위가 달라질 것이고요. 거버넌스의 규제와 관리 조치의 형태도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이 인공지능 리스크를 인식하는 것도 사실상 그 인공지능 평가의 한 내용이자 구성 요소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 관리 조치에 의해서 시민들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고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 영향평가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역량평가 제도의 중요성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표현을 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자 그러니까 순환적 종착점이
제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도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능정보와 기본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능정보 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제도가 가지는 특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발제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세계 최초로 국가가 파급력이 큰 인공지능 서비스 등에 대해서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영향평가를 수행을 하고 또 그 영향평가를 공개하고 그 점을 영향평가의 내용을 고려해서 그 결과를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특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 제도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의의가 크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도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라는 점은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도가 기존의 유사 영향평가 제도와 차별화를 모색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발제에서도 다뤄졌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여 개가 넘는 유사한 영향평가 제도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기술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발제에서 다뤄졌습니다만 건강영향평가도 있고요.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성인 영향평가도 있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들이 갖는 공통점이 뭐냐면 예정된 어떠한 행위 또는 어떠한 사업이 미래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예측하고 예상하는 제도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다루어진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는 적어도 법 문헌의 해석상 현재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 등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이제 하고 있어서 기존의 유사한 제도들과 구별이 되고 그러한 점에서 독창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설계나 운영의 단계에서도 평가를 실제 운영하는 단계에서도요. 기존의 이제 유사 영향평가 제도들은 실현되지 않는 것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라던가 평가 방법이나 결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입안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항상 가졌습니다. 반면에 이 영향평가 제도는 구체화된 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평가 결과를 검증한다던가 그 평가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한다는 데 있어서 기존의 유사 제도의 한계를 일정 수준 저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리스크 관리 이론의 관점에서 이 제도가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고 소통하는 그 리스크 관리의 세 기둥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관리 체계의 모범적인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또 특이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제시된 이 제도를 이제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만드는 것과 관련돼서 일단은 중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안타깝게도 이 제도를 만드신 분들께서 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에 이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지, 설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만 개괄적으로 제시했을 뿐 어떻게 구체화하고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얄궂고 한편으로는 이제 애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앞에서 제가 이제 좀 장황하게 이 제도의 의의를 짚어드렸는데 이 제도적 의의가 현실에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체계와 방법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는지가 사실상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설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궁극적으로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의 체계는 다시 거버넌스와 제도의 규모와 범위, 제도 운영의 절차와 시간이라는 세부 주제로 우리가 펼칠 수 있습니다. 또 영향평가의 방법은 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 항목의 선별, 평가 방법 및 기법의 선택과 개발, 그리고 평가 결과의 기술, 실제 적는 거죠. 그리고 해석, 표현 등의 세부 주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세부 주제들을 각각 펼쳐서 설계하고 이것들을 다시 종합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효성과 효율성, 객관성과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로 구성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진 난제, 이제 한 개의 부분인데요. 난제가 있습니다. 이건 저는 다름 아닌 이 제도의 법적 근거인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6조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제56조의 조문이 제시하고 있는 평가 주체, 평가 대상, 평가 항목, 평가 방법, 후속 조치의 주체, 또 후속 조치의 방법 등이 이 역량평가 제도의 체계와 방법, 또 운영과 선순환적인 환류에 입체적이고 좀 과감하게 표현을 하면 전방위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평가 주체와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후속 처리를 권고하는 기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관할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이제 노정하게 됩니다. 또한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이제 국민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인공지능 서비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능정보 서비스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 마련이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또 평가 항목들의 면면을 보면 다분히 정성적이고 심리적이고 주관적이고 규범적이고 동태적이고 또 광범위한 사항을 다원적으로 포괄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평가 항목이나 지표를 논리적인 체계 안에서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평가하는 것도 어렵지만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평가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이런 지침들이 법률 단위에 법률 단위에 규정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와 관련돼서 숙제이자 과제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역량평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제자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정말 많은 과제를 이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풀어내고 실현하는 과정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이를 잉태해서 출산하고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 생활과 사회 속으로 이제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술과 그 기술을 활용하는 행위자들에 대한 이제 신뢰를 키워서 인공지능이 주는 그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문명적 혜택을 잘 향유해야 하는데요. 이게 굉장한 진통의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연구자들의 시대적 사명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다만 이 과제로서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이제 이 첫걸음을 제가 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제대로 떼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과제 딱 한 가지만 지금 당장 꼽으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다시 한번 개정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이겠다. 이게 우선 과제이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AI 영향평가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영향평가의 결과의 그 파급 효과가 너무나 중대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그 지능정보화 기본법 56조에 대해서 그 특성이라든가 또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더 나아가서 향후 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광운대학교 법학부 선지영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운대 법학부 선지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연구를 쭉 진행하시고 좋은 발표들 해주셔서 들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고 또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 준비를 하면서도 이제 제가 부탁을 받은 사항은 문광진 박사님의 거버넌스 관련해서 좀 그 지정 토론을 부탁을 받았었는데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문광진 박사님께서도 발표 중에 좀 고민을 토로하셨지만 이런 거버넌스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그 해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네 분의 발표 모두 사실 이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수단들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방금 윤혜선 교수님께서 표현하신
바대로라면 리스크 관리라는 인공지능의 리스크 관리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 키스디가 몇 년간 진행했던 또 연구 과제의 제목을 이렇게 인용을 하자면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관점에서 이렇게 어떤 수단을 채택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늘 이 논의 자리에 모두 농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론적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런 이제 범국가적이고 전체적인 그 거버넌스의 논의의 전제로서 논의 사항을 이제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고 그 이제 거버넌스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인공지능의 수용이 하나의 그 단일한 그 산업 영역, 그 인공지능 자체가 하나의 단일한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체와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광진 박사님 발표에서도 이런 다양한 가치 사슬들을 고려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적으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저는 다양한 가치 사슬이라는 표현에 더해서 좀 그 가치 사슬이 굉장히 다차원적이지 않은가. 이제 시간 순서대로 혹은 뭔가 영역별로 이렇게 병행해서 그 가치 사슬이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동시에 때로는 중첩되게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들을 다 잘 고려할 수 있는 구조를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시장의 현황, 또 기술 현황, 또 이용자들의 행태 이런 것들을 정책 결정권자가 집행자가 알아야 할 텐데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좀 지속적인 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다라는 점을 좀 전제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제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비례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를 높이고 유용하게 그러니까 그 편익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리스크는 또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또 인공지능 관련 정책들이 글로벌 영향력도 있고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글로벌 협력 같은 것들 글로벌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이제 거버넌스를 그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제 저는 이제 규제하고 법 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어떤 법 정책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법적 과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좀 거버넌스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명확히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그 이제 거버넌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AI 인공지능을 좀 잘 사용하기 위해서 AI를 둘러싸고 이렇게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의 총체를 그러니까 법적인 체계 또 그 조직적인 체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사회가 움직이는 방식의 총체를 좀 거버넌스라고 규정하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거버넌스를 오늘 주제에서는 신뢰 기반의 AI라 하면 좀 AI를 사용하는 단계,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신뢰를 말할 텐데 그 이전 단계부터 좀 생각을 해서 좀 기술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AI 거버넌스를 어떻게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 그리고 인공지능을 응용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창출하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위한 이제 거버넌스로서의 법적인 이런 어떤 수단들 같은 것들은 이런 기술 개발 촉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이런 뭐 규제 정비라든가 뭐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법제 정비 노력, 또 규제 지체나 규제 병목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산업정책 수립 시에도 이런 기술 발전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그 산업정책을 가로막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그런 측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그 발표에서 제시한 AI 시스템에 대한 이런 이제 신뢰를 생각한다면 사회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앞에서 그 발표자들께서 이제 AI 시스템에 대한 사람의 신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AI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신뢰, 또 서비스 제공자나 이용자와 또 정책 집행자들 사이의 신뢰,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개발자나 기업이나 이용자 등 모든 참여 주체가 좀 인공지능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겠고, 발제자들 역시 그 네 분 모두 아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통적인 이런 탑다운 방식의 규제보다는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이른바 공동 규제 같은 형태가 더 리스크를 제어하는 데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개발과 적용, 이용에 대한 이런 기본 원칙들을 같이 만들어보고 관계자들이 모인 거버넌스에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아주 추상적으로 원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인공지능 역기능 제어를 위해서, 리스크 제어를 위해서 좀 상시적으로 당사자들이, 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 이런 것들을 구축할 는 방법을 또 제시할 수가 있겠고, 개인적 영역에서는 이제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공지능의 이런 사용에 대해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개인정보 수집을 할 때, 수집 및 활용을 할 때 개인에게 동의를 받고 동의받은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처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에 당신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지시키고 그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윤리적인 인공지능의 이런 개발이나 이용을 위해서 또 이용자들의 윤혜성 교수님께서 이영경 박사님께 질문하신 내용과도 조금 맞닿아 있는데, 이제 저는 인공지능을 이용자가 받아들이는 리터러시라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뭔가 막 복잡하게 조작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런 기기를 조작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기계가 나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 점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용자의 리터러시 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선 등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아주 그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해법 내지는 다양한 처방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문강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게 이제 다양한 차원의 가치 사슬별 거버넌스인데, 거기다가 또 멀티 디멘전까지 얹혀서 이렇게 막 복잡한 구조로 숙제를 주셔서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비례 원칙을 적용한 그런 규제가 필요하고, 좀 절충점, 규제와 지능의 그런 절충점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말씀 주셨고, 또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게 꼭 뭐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뿐만이 아니라 이용자 간의 신뢰, 그리고 또 정부 당국과 또 이용자 시민과의 신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또 어쨌든 결론적으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런 소통 기반의 그런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그 토론에 조금 더 정확성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전적으로 저희가 이제 토론 선생님께 이렇게 요청을 드릴 때, 지금 이제 발표하셨던 성용준 교수님께서는 그 이영경 박사님이 발표했던 그 AI 사회 신뢰 부분을 지정 토론을 부탁을 드렸었고요. 또 윤혜성 교수님께는 사회 영향 평가 파트를 부탁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선지영 교수님께는 그 거버넌스 관련된 내용의 지정 토론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후 이제 이희옥 박사님과 그 방준성 박사님께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좀 조망을 해주시고 종합 토론식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과제에 한정되지 않고 편하시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이버 이희옥 박사님께서 토론 말씀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움에서 또 초대해 주시고 귀한 발표문을 듣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래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인공지능의 복잡성과 불투명성, 그리고 예측 불확성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신뢰라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지금 인공지능의 주요 과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정보통신정치연구원의 앞서의 연구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인공지능 윤리 규범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정책 설계에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본 토론회에 있어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부분을 기업의 입장에서에 대한 의견을 의뢰를 받았는데요. 또 헌법을 또 공부하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또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인의 권리 보호는 결국 인간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또 합리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자기 결정권에 취약한 전제를 좀 강화하고 그리고 또 기업의 참여를 이끄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발제자님의 의견에 감히 저의 의견을 다소간에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경 박사님의 발제 인공지능 신뢰의 다차원적 특성과 전략적 시사점에 관한 의견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측면을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하셨고 또 실증적 근거를 마련한 연구로서 향후 위험 분리에 입각한 규범을 마련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특별히 국내에 만연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에 비해서 인공지능 사용 경험에 관한 응답 비율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우려와 실제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간의 간극이 실제로는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공지능의 서비스와 또 위험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광고와 매체의 영향이 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용자의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또 정보에서 좌우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용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과 또 사용 경험에 있어서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것을 공적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인공지능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을 통해서 기업의 자율 규제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업 스스로가 또 기존의 기술에 처해진 그런 규제 내용이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중에 필요한 또 인공지능의 유용성과 안정성 또 개인정보 취급의 안정성을 또 알리고 또 그런 분위기 또 기회가 주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AI 시스템이 개인의 기본권과 자기결정권에 어떤 영향을 갖게 되는데 그때 신체, 생명, 근로, 재산권 등 법익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신뢰의 중요도에 따른 그런 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 원칙 항목과 실천 항목 또한 차별적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용화의 정도도 고려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광진 박사님의 발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시해 주신 거버넌스 유형 중에 민간 협력형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민간 이용 구성과 또 그 비율이 의미 있게 확보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위원이 단독 위원장으로 위촉되는 부분이 저에게는 좀 고무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인공지능은 기존의 기술과 달리 사업자 편에서 정보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주도형 거버넌스 또한 기업의 자율성 측면에서 기업 스스로 시장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범부처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또한 효율적인 또 민주주의에서 수기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언급하신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이 활성화됐던 또 기억이 났는데요. 이 부분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인정 박사님의 발제 인공지능 서비스 영향평가의 체계화 방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드린 맥락에서 연구하신 영향평가 체계화 또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을 합니다. 영향평가의 대상을 분야와 또 서비스로 나누어 선정하는 부분이 공감이 되는데요. 다만 여기서 평가 항목과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실현 가능한 기업의 의견을 실제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수렴에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인의 반응이 왜곡되지 않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서비스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충분한 내용 설명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만 기업 서비스에 대한 후속 조치 관련한 정부의 권고는 정부 규제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또 그래서 그 전에 그 성격과 의도가 사전에 충분히 공감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새 포도주는 발효력이 매우 강해서 낡은 부대가 그 발효력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기존 기술과 다른 차원의 고도화된 기술인 만큼 기반 산업이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 당국이 정책이나 규제 내용을 정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식의 기존의 규제 시스템으로는 기업의 협력을 좀 이끌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인공지능 사회를 위한 정책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과 또 리스크 평가, 그러니까 모든 규제에 앞서서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도 공조를 드리고, 또 인공지능의 위험에 따른 규범화에는 이용자의 선택권, 또 자기 결정권, 그리고 편익적 측면이 기업의 자유와 함께 균형 있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는 형식적인 자율 규제가 아닌 기업 중심의 자율 규제가 유도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여기서 정부는 인공지능 윤리의 추상적인 내용을 실천적 성격의 것으로 제안을 하되 그 적용 방향은 기업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혁 박사님 토론 말씀 감사하고요.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그 자율 규제 이런 논의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형식적인 자율 규제가 아니라 정말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율 규제의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뭐 정책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좀 고려한다거나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예, 저희 연구에 적절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에트리의 방준성 박사님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방준성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었는데, 아마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다양한 전공에 있는 분들이 모인 것 자체가 한 걸음씩 대회가 떼어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그 AI 리스크 관리, 그리고 거버넌스, 그리고 기술 영향 평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이 인공지능 관련된 그 신뢰를 쌓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AI 공공 서비스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자 입장에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서비스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의사 결정과 행위에 대한 이 예측 가능성, 그리고 이제 결과에 대한 책임 보장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서두에 이제 말씀해주신 최재식 교수님의 그 설명 가능한 AI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런 설명 가능한 부분을 이제 기능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 가능성을 통해 앞으로 이제 예상된 영향이나 그리고 잠재적 평양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별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술 영향 평가를 지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 영향 평가도 아까 저기 문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신 그 거버넌스랑 연계돼서 체계랑 가치사슬 얘기해 주셨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약간 제 생각은 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구조로 조금 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은 저희가 디지털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그냥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계속 시뮬레이팅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계를 바꾸면 좋을 거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저희 뭐 요즘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고 하면 시민 참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을 하면 계속 그 사용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피드백을 수시로 확인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평가를 내리는지 계속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사회적인 불평등을 굉장히 야기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뭐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추가적으로 생각을 들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 이제 IBM 같은 데는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일부 부분은 정부 주도에서 해야 되지만 일부는 이제 민간 주도로 저희가 해야 될 필요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약간 유연한 과정에서 저희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이제 신뢰 가능성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뭘 할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일단은 이제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잠재적 비용이 큰 거, 그러니까 고위험 리스크 있는 것부터 저희가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중에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된 게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체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뭐 군사, 의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너무 단기간에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은 엄청난 수의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예측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검증도 해보고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첫 번째 저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신뢰라는 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관적인 부분을 놓칠 수는 없는데 따지고 보면은 제가 요즘에 최근 이제 경찰청 관련 과제를 하고 있긴 있는데 시민들이 제일 이제 불안에 떠는 게 지금 치안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도 그렇게 양쪽에서 이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 주도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넘어가서 이제 데이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가 이 사회를 반영하는지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배포되는지 왜냐하면 데이터에서 시스템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증된 데이터를 어떻게 줄 거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이슈가 될 수 있긴 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업계에서 조금 더 체계화된 데이터를 생산하는 거를 자기 마케팅으로 삼고 있는 데이터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보면은 아까 설명 가능한 AI도 있었지만 데이터가 학습돼서 모델에 그 반영되는 방식 그리고 이제 편향 정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자동적으로 이제 완화가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별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완성도 높게 할 거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되고요. 오늘 있었던 논의는 거의 이제 인프라 중심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도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분명히 도입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현준 교수님께서 이제 관계의 대상 얘기를 하셨는데 그 관계의 대상이 인공지능 공간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제일 많이 나왔던 그 기술 예가 저기 자율주행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화형 인터페이스, 이 챗봇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조차도 이제 대화형 인터페이스 없이 그냥 자율주행만 되는 차는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관점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우리 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체화된 게 없다. 저도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법과 제도하신 분들이 이제 모여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틀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떻게 서비스가 돼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결과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저희가 체계화만 시키면은 개발하시는 분들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리적 설계를 위한 개발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같이 모여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그 윤리적 설계하면 뭐 투명성, 설명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예측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챗봇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어 있는 경우를 저희가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챗봇이 하는 역할이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게 하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그 정보 자체가 오래된 경우를 상대방한테 제시를 해줬을 경우에 그 정보를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막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해봐야 되고요.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화 과정에서 저희가 요즘에 최근에 이루다 사건도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이루다한테 잘못된 대화를 학습시키기 하지만 반대로 약간 편향성이 있는 건 또는 이제 오래된 뭐 정보를 가지고 했건 간에 그 챗봇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사람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토론문에서 챗봇 얘기만 했었는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그 카메라에 내가 찍혀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가 찍힌 그 데이터가 어디 돌아다니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도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그거를 안 찍는다 하지만 그거를 자체적으로 차를 개조해 갖고 그렇게 쓰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고민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 가장 큰 포인트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제 그
그 아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윤리적 지능형 시스템의 윤리적 설계를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 프레임워크 형태로 좀 나와서 저희가 쉽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거가 아마 메인 의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두 가지 큰 또 원칙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인공지능의 그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입니까? 재고 높이기 위해서 일단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순으로 일단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다 또 말씀 주셨고 또 하나는 뭐 잘못된 의사결정에 따른 그런 비용이 높은 순서대로 좀 하는 그런 방안도 좀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예, 일단 토론자 선생님들의 이제 말씀은 한 번씩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이 약 19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전 일부 세션에서 발표했었던 우리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대단히 죄송하거나 시간적 한계로 약 3분 정도씩만 지금 논의됐던 데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그러면 한 8분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때 지금 보니까 온라인으로 질문들이 좀 몇 가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각각 좀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표했던 순서로 해서 우리 최시석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몇 가지 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성용준 교수님께서 AI가 왜 신뢰가 필요한가 몇 가지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적절한 답변이시고 저도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AI 시스템에는 사람이 이제 비결정적인 답변이 나오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방준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형 챗봇을 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이 AI 전체가 정보를 제공해도 똑같이 답변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쁠 때 아니면 슬플 때에 맞춰서 다르게 얘기해 주는 거를 우리가 원하는데 사실 그 비결정적인 그 답변 혹은 제공이 사실은 우리가 AI 시스템의 그 신뢰를 이제 어찌 보면은 그 불확정성이 생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나오는 결정을 얼만큼 확정적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결정적으로 만들 거냐, 아니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설명성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연구적으로도 데이터나 모델 편향성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사실 많이 소개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렇게 지금 우리 AI 알고리즘이 적용되는데 한국적 특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카카오 택시 하면서 사실 그 콜센터가 많이 없어지고 이런 것도 사회적 현상인데 그거는 AI보다는 플랫폼이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건 AI 매칭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소비자와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이 기사분들이 원하는데 그럼 우리가 그걸 얼만큼 제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느냐 투명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구체적 스터디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배달도 당연히 그렇고 또 공장에서도 지금 이제 뭐 눈으로 보는 인스펙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그 산업 분야들이 많이 이제 지금 그 회사들도 크고 적용도 많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그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인스펙션 하시던 분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고 사실 그런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적 특성에 맞는 것들 실제 구체적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몇 개 좀 찾아봐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좀 많은 파티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현경 박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처음에 설문조사를 기획할 때부터 걱정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봐주셔서 참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윤혜선 교수님께서 질문 주셨던 아까 그 50대와 60대 뭐 이용 횟수나 뭐 사용 정도의 차이인데 이거는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샘플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고 사실 퍼센티지 작은 차이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발표하면서 시간상 발표는 못했지만 마지막 페이지 감사합니다. 뒷페이지에 인공지능에 대한
그 위험도의 주관적인 인식과 효능감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좀 구분을 해본 게 있었는데요. 이 연령대별로 평균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노바 평균 분석을 해서 또 사후 검정을 해서 이 평균의 차이가 정말 유의미한 것인지를 좀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50대와 60대에는 사실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대부분 나타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흥미로운 것은 20대에서 29세와 60대와 69세 그 젊은 층과 노령층 간의 차이가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또 그 30대에서 39세와 뭐 60세와 69세 이렇게 젊은 세대와 그 고령층의 그 인식이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표에서 보시듯이 그 인공지능에 대한 효능감, 뭐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 관련된 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서 고령층은 되게 낮은 자신감 정도로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낮은 자신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수준은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조금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볼 만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혜옥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이런 위험도나 이런 것이 언론이나 광고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제가 아까 발표를 하면서 살짝 지나갔지만 그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위험도 인식 중에서 제가 좀 의아했다고 생각이 됐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 생체 인식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합 보안 플랫폼입니다. 저는 제가 이쪽을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위험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저라면 고위험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걸 고위험이랑 저위험이랑 선택하신 분 퍼센티지가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반해서 근데 이제 생체인식 빅데이터는 많이 언론에 나오는 주제도 아니고 아직 상용화가 돼 있는 것도 좀 보기 어려운데 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한 명이 미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건너 뉴스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이런 인식도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위험군으로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광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토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짧아서 일단 선지원 교수님과 그리고 이욱 박사님께서 언급해주신 부분 좀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원 교수님께서 단순하게 인간과 기술 간의 신뢰를 넘어서 인간과 인간 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뭐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뭐 범용 기술 그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전반에 그런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계속 지향하고 있는 사회 통합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회 통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어서 이옥 박사님께서 의견을 주신 민간 협력형 거버넌스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잘해야 된다.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민주주의와 귀결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우리 인류가 뭐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대 때부터 뭐 한 2,500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고 2,500년이 지나오면서 그 개념도 굉장히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앞으로의 2,500년은 또 어떻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공지능이 바꾸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희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간협력형 거버넌스 민간 위원장이 단독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제 그런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민간위원회에 참가를 한다도 그런 민간위원회를 과연 누가 위촉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근로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 뭐 정부 대표위원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노총이라든지 사용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상이라든지 경총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는 누가 대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인가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 과연 이제 국회가 그럼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이 연구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인공지능이 바꿔가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권은정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정 토론을 해주신 윤혜선 교수님께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거의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 이 법 규정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저도 연구를 하면서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마 뭔가 그 제정 시기에 맞춰서 중요한 논의를 거쳐서 분명 도입이 됐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체계 연구라든지 실증 연구가 뒷받침된 그런 조문을 볼 수 있었으면 했고 앞으로 개정의 여지, 개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 항목 부분에서 체계성을 높이는 그런 개정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희옥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업 중심의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율 규제가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영향평가 역시도 인공지능 영역에서 리스크 관리의 그 중심에 이 기업 중심의 그 자율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상적으로는 이 자체 평가 중심의 영향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법에서 56조 2항에서 그 권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권고할 수 있다라는 권한보다도 이 권고의 내용을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그 구성하느냐라는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논의가 훨씬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혜선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제 발제에서도 잠깐 소개가 됐지만 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의 뭐 전문성, 독립성, 그 역량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많은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 전문가들을 집단지성을 모을 수 있는 수준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영향평가 연구든 인공지능 전반의 규범 연구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약 5분, 6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온라인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한 두세 가지만 좀 답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권은정 박사님께 질문이 들어왔네요. 서비스 영향평가가 AI 윤리 담론을 포함한다면 이는 시민들이 충분히 AI 윤리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평가 기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AI 윤리를 대중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정책을 쉽게 접하고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뭐 일단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AI 윤리에 대해서 논의가 워낙에 짧은 역사를 갖고 있고 물론 EU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2019년에 이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 이후에 그 기본 뼈대를 공통적인 기본 뼈대를 갖고 각국에서 윤리와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지침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둘 좀 추진해 가는 와중에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난해 말에 과기부에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을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그 각국에서도 물론 각국의 윤리의 그런 규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 투영이 된 그 국가의 특성이 나타나는 전략이나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EU에서 발표한 2019년에 발표한 EU 에틱스 가이드라인이 거의 기본 토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EU
그 EU의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와 관련된 윤리 기준과 관련된 풍성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애용하고 있는 검색 이제 기능이랄까요? 그건 OECD에서 각국의 뭐 이런 AI와 관련된 정책이나 전략 등을 검색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게 해놓은 사이트 OECD 홈피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분께 직접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연락처를 몰라서 OECD에 들어가시면 그 정책 검색 대시보드가 있는데요. 그걸 활용하시면은 최근에 뭐 각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뭐 윤리를 포함한 정책들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 하고 혹시 그 질문하신 분은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현경 박사님인데요. 설문지에 활용된 인공지능 기술의 신뢰 하위 요소 중 안전성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의 개념을 좀 두 개념의 차이를 좀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요청이 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그 시스템 그 안전성이라는 거는 시스템의 어떤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작동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안전성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는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뭐 데이터 활용이나 데이터 학습 데이터의 마련, 뭐 또 그런 와중에서 전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이고요. 뭐 안전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뭐 그 심각한 오류로 인해서 갑자기 뭐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갑자기 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서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 질문 정도만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문강진 박사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제 시간 관계상 국외 인공지능 거버넌스 현황을 간단히 특성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국외 인공지능 거버넌스의 공통점이 독립성, 전문성, 참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을 할 때 그 해외와 사례와 비교해서 좀 보강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그 인공지능 거버넌스가 해외에서도 막 딱 구체적으로 구현돼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고 뭐 일부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고. 주로 이제 전문가 중심의 그런 자문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고, 다만 지나치게 엘리트주의 중심의 그 뭐 위원회라든지 거버넌스 구축이 됐을 때 과연 이 인공지능을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그냥 일반 대중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이런 것을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저희가 좀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심포지엄 발표 그리고 종합토론은 이런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책 방안을 좀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었습니다. 정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기술이 공정하고 또 투명하고 제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없다면 이런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도 당연히 낮아지게 될 것이고요. 이런 신기술로 인한 그런 다양한 사회 경제적 그런 편익, 기회도 되게 잃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뭐 알고리즘, 뭐 데이터 편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뭐 기술의 공정성이 뭐 훼손된다거나 한다면은 뭐 인공지능 기술을 막 활용하는 그런 기업의 신뢰 수준을 당연히 낮추게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용자의 그런 사용 의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돼서 종국적으로 가서는 그런 건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도 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 그리고 또 종합 토론에서 이와 같은 AI 사회에 대한 그런 우려와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요. 보다 나은 그런 AI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그런 첫발을 내딛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그런 좀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 주신 그런 좋은 의견들, 훌륭한 의견들을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한 장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들은요, 저희가 이제 최종 연구 결과가 12월 말 내년 뭐 1월 정도에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잘 반영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AI 신뢰 기반의 AI 사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종합 토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